오늘 아침이었다. 내 핸드폰에 날벼락 같은 문자가 도착했다. 아들 민수가 보낸 메시지였다. 아버지, 제발 그 여자랑 결혼하지 마세요. 재산 때문에 다가온 사람입니다. 나는 멍하니 의자에 앉아 문자를 바라보았다. 내 나이 70을 넘겨 이제는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할 때인데 아이들은 나의 선택을 도둑질하듯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내 귀에 아직도 어제 그녀가 했던 말이 맴돌고 있었다. 당신 곁에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나는 함께하고 싶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에요.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내 자식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고집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순간을 맞이했다. 젊었을 때는 사업을 하느라 또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늘 아이들 편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은 내 인생의 마지막 행복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과 싸워야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냉담했다. 아버지,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셨습니까? 재산이 많은 아버지께 접근한 것뿐입니다. 나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민수야, 내 말은 알겠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과 있을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 돈이 아닌 따뜻함을 받는다. 아들은 날카롭게 말했다. 그건 아버지 착각입니다. 지금 결혼하시면 평생 모은 집도 땅도 다 그 여자한테 넘어갑니다. 나는 그 순간 마음이 갈라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자식의 말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향해 있었다. 나를 환하게 웃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병원 신세를 지며 힘들 때에도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다. 그러나 자식들은 나의 행복을 빼앗으려 했다. 나는 지난달 병원에서 쓰러졌을 때를 떠올렸다. 고혈압으로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연락받고 가장 먼저 달려온 건 그녀였다. 내 손을 잡으며 괜찮을 거라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하던 눈빛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걸 보지 못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다. 그날 저녁 나는 작은 아들 준호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준호 역시 민수와 같은 말을 반복했다. 아버지, 재혼하시면 우리 형제는 아버지와 연을 끊겠습니다. 목소리에 차가움이 서려 있었다. 나는 핏줄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어 서글펐다. 한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내 마지막 선택 하나조차 인정받지 못했다. 나는 며칠 전 일도 떠올렸다. 그녀와 함께 동네 시장에 갔을 때였다. 우리는 함께 생선을 고르고 떡을 사고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웃으며 걸었다. 지나가던 이웃 아주머니가 내게 농담을 건넸다. 아이고, 아주 좋으시겠어요. 곁에 좋은 분 계셔서. 나는 그 순간 가슴이 따뜻했다. 그런데 그걸 본 민수가 집에 돌아와 말했다. 아버지, 동네에서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나이 70이 넘어서 여자랑 손잡고 다니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왜 내 행복이 그들의 수치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오늘 밤도 잠이 오지 않는다. 나는 생각한다. 과연 내가 틀린 것일까? 자식들 말처럼 그녀가 재산을 노린 것일까?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그녀와 함께 쌓아온 시간들이 거짓이라면 나는 더 이상 세상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내일 그녀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직접 물어봐야겠다. 돈 때문이냐고, 내 재산이 목적이냐고. 대답이 두렵지만 피할 수는 없었다. 만약 그 답이 진심이라면 나는 자식들과의 전쟁을 각오해야 했다. 하지만 만약 거짓이라면 내 노후는 산산조각 나고 말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녀를 만났다. 근처 작은 찻집에서였다. 나는 차를 마시지도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 내 재산 때문에 나랑 있는 거야.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듣는 거죠? 당신의 재산 때문이 아니라 당신 마음 때문에 곁에 있는 겁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정말이지? 그녀는 손을 꼭 잡았다. 나는 돈 없어도 좋아요. 우리는 그저 서로 기대며 살면 되는 거잖아요. 순간 눈물이 났다. 내가 듣고 싶던 대답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다. 자식들의 말처럼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나는 마지막 남은 인생을 속임수 속에 버리는 것이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제발 거짓말이 아니길. 며칠 후 나는 은행에 들렀다. 노후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상담을 받았다.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 황혼 재혼 후 재산 문제로 갈등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혹시 결혼을 계획하신다면 혼인신고 전에 재산 분리 계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다.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에 잠겼다. 자식들과 싸우지 않고 그녀와 함께 살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보였다. 그러나 민수와 준호는 여전히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저녁 식탁에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꺼냈다. 민수야, 준호야. 나는 너희 어머니 떠나고 오랫동안 외로웠다. 이제는 나도 내 마지막 시간을 따뜻하게 보내고 싶다. 내가 그녀와 결혼하는 대신 재산은 분리해두겠다. 너희에게 돌아갈 몫을 건드리지 않겠다. 하지만 두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그런 문제 아니에요. 돈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알아봤어요. 나는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알아봤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그 여자가 과거에 이혼 2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남편들 재산을 정리해 가져갔습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믿을 수 없었다. 내가 아는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아이들이 지어낸 말일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믿음을 유지해야 할지 의심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떠올랐다. 다음 날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물었다. 민수와 준호가 말하던 사실을 그대로 전했다. 순간 그녀는 침묵했다. 얼굴이 굳어졌다. 한참 후에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맞아요. 나는 2번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탓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남편은 폭력적인 사람이었고 2번째 남편은 도박으로 집안을 망쳤습니다. 나는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자료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사실이었구나.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변명 대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래서 더는 사랑 같은 건 안 믿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당신 옆에 있으면 그냥 편안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그리워서 다가간 겁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믿고 싶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이미 그들은 단단히 마음을 굳혔다. 나는 깊은 절망 속에 빠졌다. 그날 저녁 민수가 내 집에 찾아왔다. 그는 거칠게 말했다. 아버지, 우리랑 연 끊으시겠다는 겁니까? 결혼하시려면 우리랑 아예 끝내세요. 나는 눈물이 맺혔다. 내 자식에게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쓰라렸다. 나는 애써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말했다. 민수야, 나는 너희를 버린 적 없다. 하지만 내 행복을 버릴 수는 없다. 그 순간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 집안이 무너지는 소리가 귀에 들렸다. 나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다. 내 선택이 옳은 걸까? 아니면 내 고집이 모든 걸 망치고 있는 걸까? 밤이 깊어지자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그녀와 결혼을 이어가기 전에 모든 것을 검증해보자. 은행에서 들었던 재산 분리 계약도 알아보고 법적으로 안전장치도 마련해보자. 자식들에게 증명해야 했다. 내가 감정에 눈이 멀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렇지 않으면 내 가정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다음 날 나는 시청에 갔다. 혼인 신고 전에 필요한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담당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요즘은 황혼 재혼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서 혼인신고 전 재산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재산 분리 계약을 공증으로 남겨두면 자식들 상속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이건 꼭 필요했다. 나는 곧장 공증 사무소를 찾아갔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다. 결혼 후에도 아버님 명의 재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이걸 받아들일까? 만약 돈 때문에 다가온 게 아니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그녀를 불렀다.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다. 우리 혼인 신고 전에 재산 분리 계약을 하자. 그래야 내 자식들도 안심할 거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러나 이내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게 하자고요. 나는 재산이 아니라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의심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보았다. 하지만 자식들은 여전히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며칠 뒤 민수가 집으로 찾아왔다. 손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아버지, 이거 좀 보세요. 그는 그녀의 과거 채무 기록과 소송 내역을 내밀었다. 카드 빚 대출, 소송 흔적이 있었다. 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저 여자 인생은 비투성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한테 기대려는 겁니다. 나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못했다. 밤새 서류를 들여다봤다. 사실일까? 하지만 그녀가 내게 한 번도 돈을 요구한 적은 없었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약값이나 병실 비용조차 내 대신 내주곤 했다. 빚이 있다면 오히려 나한테 기대기보다 숨기고 버텨온 게 아닐까? 나는 이튿날 그녀를 찾아가 솔직히 물었다. 당신 빚이 있습니까?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숨기고 싶었어요. 남들에게 빚진 인생이라 말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그 빚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당신 돈에 손대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녀는 단호하게 내 눈을 바라보았다. 내 빚은 내가 끝낼 겁니다. 당신한테 짐 지우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자식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했다. 나는 다시 고민에 빠졌다. 내가 그녀와 함께 살겠다고 하면 자식들은 끝내 내 곁을 떠날 것이다. 하지만 그녀를 포기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 행복은 사라진다. 며칠 뒤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교육 강좌가 열렸다. 나는 외로움을 달래려 참석했다. 강좌 주제는 황혼 재혼과 재산 관리였다. 강사는 이렇게 말했다. 황혼기의 재혼은 죄가 아닙니다. 외로움을 채우고 서로를 돌보며 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식과 갈등을 피하려면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재산은 명확히 분리하고 생활비와 부양 문제는 서면으로 약속해야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 그날 강좌가 끝나고 나는 상담을 신청했다. 전문 상담사가 내게 말했다. 어르신,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식들에게 투명하게 모든 걸 공개하는 겁니다. 둘째, 새로운 배우자와도 서류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신뢰가 생깁니다. 나는 그날 집에 돌아와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나의 행복도 자식들의 안심도 둘 다 지켜내야 한다. 며칠 뒤 나는 큰 용기를 내어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그녀와 두 아들을 한자리에 불러야 했다. 분노와 오해가 가득하더라도 결국 마주 앉아 대화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갈등은 평생 풀리지 않을 것이다. 약속 당일 작은 식당에 네 사람이 모였다.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민수는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노려봤고 준호는 침묵으로 거리를 두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은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모였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 재산 분리 계약을 했습니다. 내 재산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 돈에 기대지 않겠다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비웃듯 말했다. 아버지, 서류가 무슨 소용입니까? 마음이 변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준호도 덧붙였다. 아버지, 저희는 절대 인정 못합니다. 그녀가 그때 조용히 입을 열었다. 두 분, 제 얘기 한마디만 들어주세요. 저는 돈 때문에 아버님께 다가온 게 아닙니다. 돈은 오히려 제게 짐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외로웠습니다. 제 나이도 이제 59입니다. 앞으로 혼자 살아가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곁에서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순간 식당 안이 고요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나는 아이들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벽은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또다시 긴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주름진 이마, 퀭한 눈가, 흰머리투성이 머리카락.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이라도 자식들 뜻대로 살면 편할까? 그러나 답은 명확했다. 그 길은 편할 수 있어도 행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내가 선택해야 했다. 나는 그녀와 산책을 나갔다. 공원 벤치에 앉아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 때문에 내 집안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당신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저는 싸움의 원인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와서 떠날 수도 없어요. 우리 함께 버틸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버텨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끝내 자식만 바라보다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 전화가 왔다. 아버지, 어머니 기일인데 왜 오시지도 않으세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 기일마저 있다니. 그날은 그녀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아버지는 이미 어머니를 잊으신 겁니다. 그 여자가 어머니 자리를 대신하는 겁니까? 나는 눈물이 솟구쳤다. 아니다. 나는 절대 내 어머니를 잊은 게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옆에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외로웠다. 그날 밤 나는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다. 미안하다 여보. 나는 울먹이며 속삭였다. 하지만 나도 인간이라 외롭다. 아이들은 내가 배신했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당신도 살아있었다면 내 외로움을 이해했을 것이다. 나는 영정 앞에서 오래도록 흐느꼈다. 며칠 후 작은 사건이 벌어졌다. 내가 집 앞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진 것이다. 순간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나를 부축했지만 연락을 받고 가장 먼저 달려온 건 그녀였다. 그녀는 숨이 차도록 뛰어와 내 곁에 앉아 눈물을 글썽였다. 당신 괜찮아요? 나는 간신히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빨리 올 줄이야. 그녀는 눈을 흘리며 말했다. 당신만큼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모습을 본 이웃들이 나중에 민수에게 전했다. 내 아버지 쓰러졌을 때 그 여자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더라.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얼굴이 되었다고 한다. 그제야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어느 날 준호가 불쑥 찾아와 말했다. 아버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버지 행복은 존중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재산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두세요. 저는 아버지가 나중에 속아서 전 재산을 잃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드디어 내 말을 들어주는 자식이 생긴 것이다. 나는 준호에게 약속했다. 그래, 재산은 절대 건드리지 않게 하겠다. 너희 몫은 그대로 지켜두겠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다. 민수만이 여전히 강경했다. 그는 나를 찾아와 소리쳤다. 아버지, 제가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사업한다고 집안 뒷전이었고 어머니 혼자 우리 키우셨습니다. 이제 와서 다른 여자랑 행복하게 살겠다고요. 그건 어머니에 대한 배신입니다. 나는 가슴이 찔렸다. 민수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젊은 시절 나는 돈 버는 데만 매달렸고 아내에게 많은 짐을 떠넘겼다. 아내는 결국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민수가 그 고통을 기억하는 건 당연했다. 나는 민수에게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내 어머니한테도 너희들한테도. 하지만 나도 내 남은 인생을 홀로 보내고 싶지 않다. 민수는 눈을 돌리며 차갑게 말했다. 저는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날 밤 나는 큰 결심을 했다. 자식이 내 행복을 막는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선택해야 한다. 내일 그녀와 정식으로 약속하자.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그리고 자식들에게 보여주자. 우리가 서로에게 진심이라는 것을. 다음 날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에 나란히 앉았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제 두 분은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가졌습니다. 재산은 분리되었고 생활비 분담도 서면에 남겼습니다. 이것으로 오해는 줄어들 겁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민수는 더 큰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나를 찾아와 말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끝입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나는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이제 더는 숨기지 않아도 되었다. 내 선택은 분명했다. 나는 내 행복을 선택했고 그녀와 함께할 것을 택했다. 그러나 이 선택이 내 가족을 영영 갈라놓을지 아니면 시간이 흐른 후 이해받을지 알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나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대답은 없었지만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희미한 응원이 들려오는 듯 했다. 며칠이 흘렀다. 나는 그녀와 함께 아침을 맞이했다.
작은 주전자에 커피를 끓이고 식탁에 나란히 앉아 빵을 나누어 먹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마음 한쪽은 무거웠다.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와 연 끊겠다는 그의 마지막 말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민수 마음을 돌릴 수 없을까?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억지로 돌리려 하지 마세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오후 동네 노인회에서 모임이 있었다. 나는 참석했다. 나와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모여 각자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노인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나도 몇 년 전 재혼했네. 자식들이 난리도 아니었지. 하지만 지금은 잘 산다네. 중요한 건 확실하게 준비하는 거라네. 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말했다. 첫째, 재산 분리 계약. 둘째, 생활비 분담. 셋째, 의료나 간병 상황에 대비한 약속. 이 세 가지만 해두면 자식들도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다네. 나는 마음이 뜨끔했다. 첫째와 둘째는 이미 해냈다. 하지만 셋째, 의료와 간병에 대한 약속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문제였다. 집으로 돌아와 그녀에게 솔직히 말했다. 만약 내가 쓰러진다면 당신이 내 간병을 감당할 수 있겠어?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곁을 지킬 겁니다. 하지만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미리 요양시설이나 간병인을 함께 준비해 두자고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현실적인 대답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아들 준호를 불러냈다. 조용한 찻집 구석에서 마주 앉았다. 준호야, 나는 내 형처럼 고집 세지 않아서 고맙다. 준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사실 저도 마음이 편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행복하다면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대신 저에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아버지 건강 문제는 우리 형제에게도 알리고 함께 의논해 주세요.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요.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약속한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졌다. 하지만 민수의 냉담함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며칠 뒤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민수가 내 집 앞에 찾아와 그녀와 마주쳤다. 서로 눈빛이 얼어붙었다. 민수는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 집에 더 이상 오지 마십시오.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다. 저는 당신 아버지와 함께 할 겁니다. 민수는 분노로 목소리를 높였다. 돈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돈 때문에 왔다면 진작에 요구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아버지께 돈을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제 빚 때문에 숨기고 싶었던 게 전부입니다. 순간 민수의 얼굴에 잠시 흔들림이 보였다. 그러나 이내 그는 등을 돌리고 떠났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느꼈다. 아들이 분노 속에서도 진실을 조금씩 마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에 들기 전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나의 선택은 쉽지 않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아이들도 이해해 줄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끝까지 지켜야 한다. 며칠 후 나는 그녀와 함께 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건강 강좌에 참석했다. 주제는 노후 건강관리와 황혼 재혼이었다. 강사는 말했다. 재혼은 단순히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건강, 사회적 관계 모두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건강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며 서로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게 필요한 건 바로 이것이었다. 강좌가 끝난 뒤 우리는 함께 병원에 들러 건강검진을 예약했다.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오래 곁에 있어야 하니까 미리 챙겨야죠. 나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검진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혈압과 혈당 수치가 높습니다. 생활관리가 절실합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합병증 위험이 큽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건강이 이렇게 악화된 줄 몰랐다.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우리가 함께 관리해 나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나는 지금 새로운 길을 가고 있어. 하지만 두렵다. 아이들이 나를 이해해 줄까? 나는 당신이 그립다.
그러나 동시에 외롭지 않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 감사하다. 나는 사진 앞에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문이 열리더니 준호가 들어왔다. 아버지, 왜 우세요? 나는 당황하며 눈물을 훔쳤다. 준호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아버지, 저는 어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민수 형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울컥하며 따뜻해졌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민수도 돌아오게 만들겠다. 그날까지 나는 흔들리지 않고 버텨야 한다. 시간은 흘러 봄이 다가왔다. 나는 그녀와 함께 병원에 다니며 건강을 관리했고 매일 아침 공원을 걸었다. 몸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마음속 상처는 여전했다. 민수와는 여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어느 날 우연히 시장에서 민수 아내를 만났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민수 잘 지내니?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사실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회사를 옮긴 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집에서도 예민해져 있어요. 장인 장모님도 민수 편을 들다 보니 아버님을 더 원망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내 선택이 아들의 삶까지 흔들고 있다는 죄책감이 몰려왔다. 그날 밤 나는 그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자식들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선택이라면 그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민수 씨의 아픔은 결국 시간이 해결할 문제예요. 당신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언젠가 그걸 인정하게 될 거예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다. 며칠 후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형이 술에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힘들어하는데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한번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나는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그래, 만나자.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주선했다. 늦은 밤 민수는 작은 술집 구석에 앉아 있었다. 초라한 모습이었다. 술에 취한 그의 눈빛은 예전의 단단함 대신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민수야. 그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아버지, 아직도 그 여자랑 같이 살아요. 나는 솔직히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내 몫은 지켰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킬 거다. 민수는 잔을 들이켜며 비웃듯 말했다. 돈 문제 아니에요. 엄마에 대한 배신이 문제라고요. 아버지가 엄마 옆에 있을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하세요. 저는 다 봤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새로운 여자랑 행복하다니 그건 엄마한테 2번 죽이는 거예요. 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 입을 열었다. 민수야, 내 어머니도 내가 행복하길 원했을 거다. 그리고 나 역시 남은 시간을 외롭지 않게 살고 싶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 내 선택이 맞는지 혼란스럽다.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제가 화내는 건 사실 부러워서일지도 몰라요. 저는 늘 책임감만 짊어지고 제 삶은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마지막에라도 하고 싶은 대로 사시잖아요. 나는 놀라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제야 그의 분노 이면에 숨겨진 외로움이 보였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잽싸게 잔을 들어 올렸다. 아직은 용서 못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할지도 모르죠. 그렇게 말하고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나는 홀로 남아 술잔을 바라보았다. 쓰디쓴 술맛 속에 작은 희망이 섞여 있었다. 완전한 단절은 아니었다. 아직 희미한 끈이 남아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사실대로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 민수도 돌아올 거다. 나는 반드시 가족과의 다리를 다시 놓아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와의 삶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황혼에 찾아온 사랑은 시험대 위에 서 있다. 하지만 흔들려도 놓지 않겠다. 사랑도 가족도 내 삶도. 며칠 뒤 준호가 다시 찾아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게 말했다. 아버지, 형이 아직 마음을 열진 않았지만 최소한 대화는 할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가족 모임을 열면 어떨까요? 나는 놀라며 되물었다. 가족 모임? 내가 주선하겠다는 거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제사 때마다 우리 가족이 모였잖아요. 이번엔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포함해서 솔직히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없으면 평생 풀리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도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말에 마음이 무겁기도 했지만 결국 결심했다. 그래, 하자. 숨기고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주말이 되었다. 작은 식당의 별실에 우리 가족이 모였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다. 이미 민수와 그의 아내 준호가 앉아 있었다. 민수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는 않았다. 잠시 후 그녀가 들어왔다.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민수는 눈을 피하며 잔에 물만 따랐다. 나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서로의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도 잘못이 많다. 하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갈라지지 않았으면 한다. 민수는 냉랭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먼저 갈라놓으셨잖아요. 어머니가 계셨을 땐 늘 바쁘다며 집안에 소홀했고 돌아가신 뒤에는 이렇게 빨리 다른 여자를 데려왔으니 저는 아버지를 존경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수 씨, 제가 죄인처럼 느껴지실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당신 아버지의 남은 삶을 함께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돈도 재산도 바라지 않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눈을 피했지만 그의 아내가 입을 열었다. 사실 저는 아버님이 곁에 누군가 계신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수도 겉으론 반대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워 보이는 아버지를 걱정해요. 순간 민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아내를 노려보다가 결국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전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버지가 속지 않고 우리 몫이 지켜진다는 건 알겠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희 몫은 지켜질 거다. 난 단지 남은 세월을 함께하고 싶은 거다. 준호가 잔을 들며 말했다. 우리 이제 조금씩 풀어갑시다. 완전히 이해는 못해도 적어도 가족으로서 밥상은 함께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민수도 잔을 들었다. 얇디 얇은 얼음 위에서 균열이 조금씩 메워지는 듯한 순간이었다. 식사 내내 어색한 공기가 흘렀지만 이전처럼 날선 말다툼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음식을 덜어주며 묵묵히 자리를 지켰고 민수는 불편해하면서도 끝내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는 않았다. 모임이 끝난 뒤 나는 홀로 화장실에 가 거울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오늘만큼은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실감을 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그녀가 말했다. 오늘 조금은 나아진 것 같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직 멀었지만 분명히 첫걸음을 뗐다. 그러나 내 마음 한구석에는 또 다른 불안이 피어올랐다. 지금은 작은 균열이 메워진 듯하지만 언제든 다시 갈라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더는 흔들리지 말자. 내 선택을, 내 가족을 끝까지 지켜내자.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황혼의 사랑은 투쟁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빛을 본다. 오늘의 작은 화해가 그 시작이기를.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가족의 분위기도 변화했다. 여전히 불편한 기류가 있었지만 최소한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다. 나는 그 사실에 감사했다. 어느 날 그녀와 함께 작은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다. 근처 바닷가 마을이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웃으며 파도 소리를 즐겼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물었다. 당신은 왜 나 같은 사람 곁에 있는 거예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당신은 제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사람이에요. 저는 늘 누군가의 뒷전이었는데 당신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존재를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지키고 싶습니다.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제 삶을 함께하고 싶은 동반자로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그런 고백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아내와의 결혼은 부모님의 권유와 의무감이 더 컸고 나는 언제나 가정보다는 생계에 몰두했다. 그래서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만 남아있었다. 그런데 지금 황혼의 끝자락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완전히 받아들이진 않지만 최근엔 아버지 이야기를 해도 화를 덜 내더군요.
아마도 형도 마음 한편으로는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동시에 불길한 예감도 스쳤다. 가족의 평화가 겨우 시작된 이때 새로운 문제가 닥쳐올지도 모른다는 불안이었다. 그 예감은 며칠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다. 그녀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집안일을 하다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깜짝 놀라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다. 검사 결과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고혈압과 초기 심장 질환 증상이 발견되었다. 의사는 말했다. 큰 병으로 번지기 전에 생활 관리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를 바라보며 눈물이 솟구쳤다. 이제 겨우 손에 넣은 행복인데 다시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이 곁에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젠 나만 지켜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걸. 며칠 후 나는 아들들에게 연락했다. 병원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고. 민수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결국 준호의 설득에 마지못해 따라왔다. 병실에서 마주한 순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힘겹게 일어나며 말했다. 미안합니다. 제가 아버님을 힘들게 했죠. 하지만 이제 숨기지 않겠습니다. 제 병도 제 마음도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저는 아직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심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비록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벽이 조금은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사랑은 젊음의 특권이 아니다. 황혼에도 병마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가족의 상처마저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다. 그녀의 병세는 다행히 빠르게 안정되었다. 약을 꾸준히 먹으며 관리하자 증상은 호전되었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나는 절실히 깨달았다.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어느 날 나는 가족 모두를 집으로 불렀다. 민수, 준호 그리고 두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오랜만에 집안이 가득 찼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식사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 너희를 부른 건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 나는 그녀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려 한다. 순간 숟가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민수였다. 그는 얼굴이 굳었지만 예전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진 않았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끝까지 가시겠다는 겁니까?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그래. 그러나 너희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을 거다. 이미 변호사와 상의해서 재산은 분리해 두었다. 너희 몫은 안전하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형, 이젠 아버지 뜻을 받아들이자. 아버지께서 이렇게까지 준비하셨잖아. 민수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어머니 제사 때만큼은 그 여자를 데려오지 말아주십시오. 그날만큼은 어머니를 위한 자리로 남겨야 합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약속하마.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받아들여진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더는 가족과 등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우리 둘을 안도하게 했다. 며칠 뒤 우리는 구청을 찾아 혼인신고를 했다. 종이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어졌다. 그러나 마음은 단단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부부였다. 그날 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제야 저도 제 삶의 이름을 가진 것 같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내가 더 고맙지. 황혼에 이런 행복을 줄 줄이야. 그러나 행복의 그림자는 오래가지 않았다. 혼인신고 소식이 퍼지자 주변 친척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다. 사촌, 조카, 심지어 몇 년 동안 얼굴도 보지 않던 형제들까지 전화를 걸어왔다. 형, 그 여자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형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새 장가를 가? 재산은 다 챙겨놨다지만 결국 피는 못 속여. 자식들이 원망할 거야. 쏟아지는 비난에 나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인생이다. 내 선택을 존중해주지 않을 거라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라. 전화를 끊은 뒤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다.
오랜 세월 타인의 시선을 따라 살았던 내가 처음으로 내 삶을 내 손으로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내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우리 둘만의 인생이. 나는 그 말에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부터다. 황혼이라도 늦지 않았다. 사랑은 지금도 충분히 빛날 수 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사랑은 나이에 굴하지 않는다. 황혼의 끝에도 새로운 시작은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다. 이 이야기를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